뭐 이거는 제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지금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제도 자체는 문제가 있다. 애초에 디자인이 잘못됐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4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야, 오늘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부동산 퀴즈 내느라 바빴어요. 퀴즈를 내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찾아봐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기본적으로 하던 일들 외에 이것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빡빡하게 한 주가 끝나버렸어요. 진짜 순삭 됐는데 한 주가. 정답 발표합니까? 정답은 따로 이제 답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문제지 답지해가지고 배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 유튜브에서 네네. 이제 한 문제씩 같이 풀어보는 그런 거를 꾸준히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선물이 있습니까? 정답 맞추면?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건 없어요? 아예 안 할랜다, 그럼. 그냥, 원래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야. 선물은 네. 집에 가서, 네. 여보, 나 부동산 퀴즈 몇 점 맞았어? 아유, 잘했어. 두 분이서 술 한잔 하시고. 자축하면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네. 새로운 퀴즈 관련된 부분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잘 되셨으면 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워낙에 복잡하잖아요. 소장님이 명쾌하게, 네, 잘 풀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입장에 따른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크게 준비한 소식은 일단 양도세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관련된 부분. 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양도세 퇴로다. 집값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급격하게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다만 대출한 게 집값 키 맞추기 부작용 우려가 커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와 더불어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다가 아니다가 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종부세를 높인 만큼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반면 일단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하면 시장의 매물이 늘어날까에 대한 얘기들도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정리해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 면제가 시행될 경우 이 기회에 기존 집을 팔고 종부세 부담이 적은 똑똑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보는 부분이 있었고요.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도 어차피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바꾸게 되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진짜 얘기하는 것처럼 거래가 활성화가 되는지. 자, 그리고 다주택자의 중과세 완화 부분이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왜 정부는 반박하고 나오는 건지. 자, 과연 그럼 시장은 똘똘한 한 채 아니면 버티기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비과세 9억에서 12억 원으로 증가했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너무 늦었어. 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원래 왜 한 거예요? 1주택자가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바꿀 때 비과세를 해주는 거는 그건 차익이 아니라 새로운 주택을 사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에서 그런 거니까 세금을 안 받는 게 맞다. 그리고 그 6억이, 지금 9억이란 기준은 원래 과거에는 6억이었고, 그 전에는 그렇죠. 더 적었죠. 네. 예. 그게 이제 6억이 됐다가 9억이 됐다가,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중위 가격이 그렇죠. 10억이 넘었는데, 그 기준이 9억이라는 얘기는
서울의 중간 아파트 정도 갖고 있다가 다른 거로 갈아탈 때 세금으로 떼이고 나서 가야 되니까 비슷한 수준의 집도 못 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12억. 이게 원래 고가주택의 기준인데 12억 공시가격, 그러니까 양도 가격이죠. 양도 가격 기준으로 12억이면 중위가격 조금 넘는 정도의 아파트 정도까지만 갈아타기 할 때 세금 없게끔 해주겠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된 거거든요. 네네. 무조건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기준은 올려주는 게 맞았고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 저는 한 고가주택 개념이라고 하면 15억 정도는 사실 15억 정도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서 보세요. 당장 가서 보세요. 마포에 신축 새 아파트 30평대 국민주택 규모 살려면 15억 주고 못 사잖아요. 못 사죠. 네. 지금 뭐 20억 가까이 줘야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가더라도 안 된단 말이야. 고가주택도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평균적인 좀 중상 정도에 해당하는 주택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지금 12억도 많이 온 거다. 라고 뭐 생각들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일단은 된 거고, 상황에 따라서 가격대가 이제 안착이 되거나 하는 걸 봐서는, 금액, 상황에 따라서는 한 15억 선. 아니,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조금 이제 가격이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안착이 된다고 하면 뭐 12억 선에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뭐 상황에 따라서 더 올라간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15억 선으로 또 올려가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풀 거냐 안 풀 거냐의 문제는 뭐 이거는 제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이 지금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제도 자체는 문제가 있다. 애초에 디자인이 잘못됐다. 디자인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풀면 생각할 수 있는 우려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팔고 하나 갈아타기 갈 수도 있고 또는 버티기 뭐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양도소득세 제도는 뭐 우리 별별수다에서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바꿔야 된다. 어떻게? 규제 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사면 주택수를 추구한 사람이면 규제 지역이 풀리더라도 무조건 중과세가 되게끔. 그렇죠. 그러면 더 안 들어오고 그 이전에 산 사람, 규제가 없는 시절에 산 사람들은 차익이 많이 남든 적게 남든 그렇죠. 간에 규제가 없을 때 산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규제 지역이 정해지더라도 일반 세율을 팔 수 있게끔. 그 물건은 그러면 가격이 부담되고 종부세가 부담되고 하면 팔 수 있잖아. 나올 그렇죠. 때 있잖아. 그래서 네. 종부세 제도,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자체를 엑시트 시점 기준으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면 팔 때 중과가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매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류하면서 엉키게 되니 스텝 자체를 살 때 기준으로 바꾸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어떤 시장으로 지금 뭐, 그래서, 근데 지금 그 바꾸는 건 지금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거나 할 수 있는 선택은 중과제도를 풀 거냐 안 풀 거냐 가지고 지금 씨름을 하는 거고, 정부는 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잘못해왔던 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못해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계속 유지할 거고, 뭐 지금 정권이 몇 개월 남았어요. 뭐 100일 남았나? 아무튼 뭐 얼마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기조를 유지하고 그 다음 결국은 이 문제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내년 상반기에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정책,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풀면 팔고 싶은 매물들, 지금 종부세 등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명히 트리거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줄 거냐 말 거냐. 중과를 완화해주면 세금을 내면서 파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걸 팔고 똘똘한 산채로 갈아타면서 한 채의 가격이 더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감안하고 풀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선택은 결국 다음 정부가 가져가야 될 어떤 리스크, 어떤 부담, 마음의 부담, 예, 정책적인 부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관련해서 생각했던 것들은 그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사람들의 관심이 높을 때 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또 반면에
그동안 경험해왔던 부작용. 반면에 시장이 만약의 경우 죽었을 때 이거를 풀어도 죽는 걸 막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죽었을 때 풀면 더 네. 쏟아지죠. 그러니까. 물건들이 야 가격 계속 빠질 거라서 여러 개 가는 실익이 없어 맞아. 라고 생각하면 물건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쫙 빠지죠. 네. 이렇게 성 쌓아놨다가 네. 뚝을 딱 틀어주면 쫙 빠지는 것처럼 음. 그게 이제 우리 금융위기 때 맞아요. 봤던 그 결과잖아요. 매물들이 계속 나오면서. 네. 그래서 시점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풀긴 풀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 예전에 부동산 할 때의 경험을 보면 장이 안 좋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들한테 이제 우연히 연락처를 한번 그동안 거래했던 분들, 소유자분들한테 쭉 한번 문자를 돌린 적이 있어요. 매도에 대해 관심 있으시면 연락을 달라. 다 우와, 판다면 세상 천지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 판다고. 네. 그래서 시세 얼마냐고. 그래서 가격 말씀을 드리면 6 나오죠.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한참 낮은 가격. 훨씬 낮으니까 어우 그렇게까지 낮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또 실제 거래들은 그렇게 낮은 가격 중에 또 더 낮은 것들만 또 거래가 되더라고요. 네. 그나마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 아무튼 자 시장이 화랑기일 때 그때 풀 거냐 아니면 시장이 하락기일 때 풀 거냐 시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상 쉽게 양도세 중과세 완화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서요.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수급불균형 역대 최대라는 얘기인데요. 자, 임대차법 시행되고 종부세 폭등, 대출 규제 있었고요. 전세값 들썩거렸고요. 월세 난민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월세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차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년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시작됩니다. 끝납니다, 참. 그래서 갱신 주기가 와서 전월세 급등이 불가피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 일단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전세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네, 정부의 예상과 달리 올라갔습니다. 자, 그 결과에 따라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네. 종부세 부과 기준일 이후 월세는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 임대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전월세 전환율 한계 문제 때문에 8월 달에 만기가 되면 이제 5% 인상, 또 2.5% 전환율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입주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거기에 따라서 공급의 부재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이 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월세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전세 시장에서 밀리면 이제 월세로 가야 하나?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월세 어떻게 하죠? 가게 되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2021년 말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인식을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식도 있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인식 그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보세요. 작년에 임대차 입법을 7월 말에 도입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신규 전세를 얻는 사람들이 전세 가격을 높게 주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퀴즈 낼 때도 냈어요. 삼중 가격 현상. 그래서 기존에 재계약하는 물건들, 대다수의 물건이죠. 재계약이 가능한 대다수의 물건은 전년 가격, 이전 임대 가격에서 5%만 올려준 가격대에 있고, 그렇죠. 그거를 쓸 수 없는 내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해서 신혼부부라든가 말 그대로 신규 임대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훨씬 매물이 더 줄었고 수요는 있으니까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그렇죠. 되는 사람이 생겼고 그 가격대가 두 개가 만들어졌죠. 맞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돼 있긴 애매한 가격대가 등장하게 시켰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5%만 올려주고 살면 되는데 그렇죠. 계속 여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 저 계속 살래요라고 하니까 주인이 그럼 내가 와서 거주할래 계약갱신 거절할래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좀 더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럼 얼마 올려줄 건데 제가 이 선까지는 올려드릴 수 있어요. 얼마? 그럼 6위. 그래서 이제 이런 중간 가격대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인데 3개의 가격대가 나타나는 이 삼중가격 현상이라는 게 되게 오래 이슈가 됐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묶으니까 가격대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한 번. 그러면 우리가 이 월세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가격으로 형성이 되냐면 우리가 월세 수익률을 따지면 매매 가격 기준으로 해서 월세 수익률을 따지는 게 맞죠. 10억인데 이 아파트의 매매가가 10억인데 한 달에 월세가 예를 들어 200만 원 나온다 하면은 10억에 연간 2,400 나오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수익률 2.4%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월세 수익률 가지고 이 우리나라는 월세 가격이 산정되지 않고요. 전세 금액을 전환해서 전환율 가지고 월세 가격이 산정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10억짜리인데 전세 10억을 갖다 월세로 돌리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전세라고 하는 임대차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집이 매매가가 20억짜리인데 전세는 10억이에요. 그러면 10억 기준으로 얼마 월세 받아야 돼? 매매가 20억 기준으로 월세 얼마 받아야 돼 이렇게 산정하지 않고 이 집의 전세 가격 시세는 10억이니까 10억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엔 보증금 1억에 나머지 9억만큼을 월세로 전환해서 전환율이 3%니까 한국27 27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든요. 전환율이 2.5%니까 2%니까 얼마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월세 가격이 결정되는 중요한 그 가격 기준이 뭐가 되냐면 전세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다시 얘기를 돌아서 삼중 가격 현상의 기준이 뭐였어요? 전세였잖아요. 그렇죠. 그 전세 가격이 전년 2020년 가을에 비해서 2021년 가을에 월등히 다 올랐다고요.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는 전년에 비해서 월세가 얼마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은 따져보면 보유세가 늘어나서 나는 월세를 얼마라도 받아야겠다라는 니즈가 임대인들한테 생겼고 그러면 얼마에 전환할 수 있어요를 따져볼 때 보면 전세 보증금이 지금 여기가 작년에 10억 하던 게 지금 작년에 신규로 얻을 수 있는 전세주택은 15억 됐으니까 15억 기준으로 전환하시면 돼요. 그럼 5억에 대해서 월세 전환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씩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거 이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하반기의 메타가 뭐였냐면 뭘 건드렸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건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그걸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저는 월세 물건 있고 15억짜리 전세 매물이 있고 10억에 월세 얼마짜리 반전세 매물이 있다고 할 때 뭘 선택할 거냐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쓸 수 있으면 그래도 그렇죠. 월세 얻는 것보다는 15억짜리 전세 얻는 게 나는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적으니까 나는 그냥 15억짜리 전세 갈래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올 가을에는 뭐가 생기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을 안 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안 주는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상황 나오다 보니까 15억짜리 전세자금 대출을 껴서 15억 전세 갈 수 있는 선택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억에 월세를 무조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임차인 입장에서 그런 선택지들이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지표로 나타나느냐? 임대차 비중 중에서 보증부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거에 요만큼이었다고 다 늘어난 거예요.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로 가고 싶어도 갈 선택지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2021년 하반기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고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내년에는 올해보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인들은 월세를 더 받겠다, 전세를 올려받겠다. 보유세하고 상관없이 항상 하고 싶어 해요. 항상 하고 싶어 해. 그거는 그냥 속성이 그래. 그렇죠. 항상 나는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옆집에 비해서 너무 싸게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
그래서 조세정가든 뭐든 수익률을 극대화하든 이런 걸 계속 하고 싶어 하지만 항상 할 수가 없어. 근데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질러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생기느냐? 물건이 부족할 때, 임대 물건이 부족할 때, 없으니까 이 금액에 네가 들어와서 이 동네 가서 살고 싶으면 이 돈 원하면 이거밖에 없는데 주고 살아야지 하면서 던질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임대 매물이 부족할 때. 그러면 입주할 수 있는 임대 매물이 부족한 시기는 언제냐? 경험적으로 보면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경험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보면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할 때. 비단 그 동네뿐만 아니라 그 일대,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충분하면 서울도 임대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아요. 대체제 성격이 되니까. 야, 서울의 전세가 10억인데 인근에 조금 지하철 몇 개 타고 가면 되는 경기도의 신도시 아파트는 전세가 그렇죠. 3억밖에 안 해. 야, 저거 가네. 야, 여기 가자. 이런 선택들을 하면서 서울의 수요도 이 분담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급 자체가 내년에 수도권 주변에 역대급으로 좀 적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내년은 임대인들이 조세 정가를 할 수 있을 만한 판이 역대급으로 만들어지는 시기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누적돼서 못 올렸던 이런 물건들이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보인다. 그렇게 지금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다들 내년 8월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된 부분이 새 임대차법 시행 만료와 관련돼서 다들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부세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종부세 기준으로 굉장히 크게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요.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퇴로가 막힌 종부세 관련된 얘기인데요. 원룸하고 빌라의 생계형 임대소득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가 12억 6천만 원이고요. 세를 놓고 있는 원룸주택은 25억 5천만 원 수준인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분이 부동산 세금을 미리 준비하려고 지난해 여름부터 편의점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았는데요. 1억 101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110만 원에 92배가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세금을 미리 내려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과된 고지서 1억 101만 원에 대해 참 이게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일단 종부세 폭탄과 관련돼서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원래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원룸 빌라 등 비아파트를 찾는 수요 자체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재등록하려고 해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다주택자는 또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종부세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아도 양도소득세와 대출금, 종부세를 내고 남은 금액으로 인근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진퇴양난인 상황인데요.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임대사업을 해서 월세 수익으로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부세가 현행으로 유지된다면 진짜 말 그대로 서울을 떠나야 되는지 집을 팔아야 되는지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임대사업,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반면에 공시가격은 낮아서 세금은 적게 나면서 임대료는 높은 부동산은 있는지, 자, 임대료 상승과 매물 가치 하락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냥 뭐 사실 코멘트 할 게 없어요. 이건 국가가 민간의 재산을 뺏어가는 그냥 공산주의 혁명 뭐 물수 이걸 갖다가 앞으로의 정권은 국민의 뭐 토지를 전부 몰수해서 분배하겠습니다. 이걸 말로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제도를 이렇게 바꿔서 몰수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포장을 해놔서 진위는 알 수 없지만 결과를 보면 야 어제까지는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서 많은 선량한 임대사업자 해주세요 하다가 일몰을 바꿔가지고 세금 얼마 내. 왜냐하면 넌 알고 보니까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반동분자였어. 세금을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대출 왜 해줘? 네 땅을 뺏으려고 이거 한 건데. 그래서 세금 못 내면 공매 체납, 압류 해서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80% 해서 계속 뺏어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잖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지금 80%면 나라가 다 가져가겠다는 건데, 차익의 80%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제도 몇 개만 이렇게 바꿔도 무슨 무상 몰수 뭐 이런, 유상 분배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뺏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법 만든 국회의원 당신들 진짜 내가 기억할 거야. 나 죽을 때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 놓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제가 맨날 이거 관련해서, 술 먹고도 막 많이 얘기했지만, 사회가 지키고 지탱해야 될 저는 되게 중요한 가치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바뀐 상태, 그러니까 제도를 신뢰할 수 없는 거잖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나라한테 뺏길 수 있는, 갑자기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 그러니까 현재 그래서 이 종부세 제도는 지나치게 잘못됐어요. 예.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 보유세가 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1주택자들 얘기겠지. 평균적으로 1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돼 있고, 다주택자가 그럼 죄인이냐? 그 죄인이란 프레임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제도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급격했고, 그렇게 매질을 해도 되라고 해서 다주택자 죽으라고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다 잘못된 법률 개정안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싹 리셋돼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람들 구제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노후에 임대사업으로 뭐 생활비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꿈꾸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종부세가 이렇게 계속 유지된다면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룸에 대해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매물의 가치가 하락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있어요. 것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떤 사례도 있냐면요. 네네. 이것도 엊그저께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네네.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에 살고 있으면서, 네. 저기 지방에 부모님이 사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1주택자지.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네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 집을 자녀들이 상속을 받은 거야. 아, 그렇지. 지분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지분으로 받으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형제 간에 지분 관련해서 분쟁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소송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같이 팔고 싶어도 못 팔잖아. 그렇죠. 이게 엉켜 있잖아.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분이 이게 20% 넘으면 주택 개수로 오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걸리니까 이 집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아. 그 상태에서 2주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은, 그러니까 이 분쟁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집은 못 파는 거야. 그러면 이 집은 못 팔면,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 해. 지분으로만 일부 있는 거니까. 그 지방에 있는 그 일부 지분 때문에 이 집이 종부세를 매년 몇 천만 원씩 계속 두들겨 맞아야 돼. 와. 그런 사례가 뭐 하나만 있겠어?
그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집.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분으로 걸려있는 집 중에 얘기가 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부숴야지. 그건 부수면 돼. 그냥 그래서 멸실해서 토지로 하면서 그렇게 가거나,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지분 정도는 나고 건물을 부수는 게 맞고,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엉켜있는, 법이 그렇게 말은 표면적으로는 다주택자 니들이 집을 안 팔아서 생기는 이 어떤 그걸 막기 위해서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때려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걸 예외로 풀어가지고 또 하나 다 부재하기에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거.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법이 그렇게 누더기 세법이라고 그렇게 욕들을 먹는 거죠. 네. 무슨 조세 특례 제한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무능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제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체가 무능했다고 생각해요. 자, 안타까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거기에 따라서 뭐 이게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 동향이 좀 심상치 않죠. 네, 급매물 내놔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주택시장 꽁꽁 얼어붙었다는 얘기인데요. 뭐 한편에서는 서울 집값 고점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 아파트 가격에 내림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아파트 2주째 팔자가 우입니다. 자, 매도 매수자 눈치 싸움에 거래는 절벽인 상태고요. 수급 불균형, 단기 공급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 안정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위 20%인 아파트들이 2년 8개월 만에 하락세를 돌아섰고요. 또 시장 가격 전망도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평균 집값도 9억대, 경기도는 6억대로 평균 집값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크게 네 가지 포인트를 보면 이래요. 자, 매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점차 감소하더니 10월달 매매량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5주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100 이하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100 이하다라는 얘기는 사겠다라는 사람보다 팔겠다라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물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광고로 나와 있는 매물 개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3개월 전부터 무려 11.6%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고 싶어도 평균 집값은 여전히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선까지 치솟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매매량,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고 매수 심리는 100 이하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시장이 불안하지만 3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요즘 시장과 관련된 얘기, 선생님 알고 계시는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볼 때 문의는 있는데, 그래서 매도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하세요. 거래돼요, 지금. 네. 하고 있는데, 거래가 쉽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사는 사람 문의는 거의 없더라고요.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시대의 어떤 한 측면이니까 매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수능 끝나고 나서 네네.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네. 그 중에 팔았어요, 계약금 받았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카페 안에. 그러면 그 글에 댓글이 뭐라고 달리는지 아세요? 뭐? 기운 받아갑니다. 좋은 기운 받아갑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팔고 싶은 분들이 매물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지금 팔아야 되냐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때문에 그렇죠. 먼저 주택을 하셨던 분들이 기한 내에 팔려고 내놓은, 그러니까 팔고 싶어서 마음이 닳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은 지금 올해 종부세 한번 일시적 1세대 2주택 때문에
종부세 두들겨 맞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이분들의 물건들이 주로 지금 주로 팔려고 싸게라도 내놓는 분들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물건들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서 마음고생하다가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오기 시작해서 팔았어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기운 받아갑니다 하면서 팔고 싶은 사람들의 댓글들도 달리고 있고. 그러면 그 내용, 이분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팔았느냐. 가격을 과감하게 싸게 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금, 양도세, 비과세 혜택 또는 이제 1주택자들은 양도세를 상대적으로 덜 내니까. 그렇죠. 총액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7천만 원. 직전 신고가가 20억인지 10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직전 최고가보다 뭐 7천만 원 깎아주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살 생각은 있는데 이만큼 조절해줄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과감하게 네, 해드릴게요. 하고서 판 거지. 왜냐하면 그 기한이 지나서 중과세 내면, 결국은 계속 중과세, 그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 맞아가면서 그다음에 양도소는 또 중과가 계속 이어지니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던진 거지.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파시려고 하면 팔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 이거 겹치신 분들은 팔 거면 그렇게 과감하게 많이 할인을 해서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 그런 거래들이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또 시장 자체가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금매물 거래가 되면서 가정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래가 성사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말씀하셨듯이 아이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는 또 보면 그런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팔고 돈 모아가지고 하나를 어디로 갈아탈 거냐? 똘똘한 채로 가는 거지.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그런 거죠. 1주택 갈아타기 수요들은 좀 금매로라도 팔고 움직이는 수요도 있는 거고, 그렇게 팔아서 뭉친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상대적으로 덜 두드려 맞을 수 있는 하나로 갈아타는 효과도 하나로 갈아타면서 움직이는 수요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어떤 지역들은 그렇게 똘똘한 채 신고가 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들은 이렇게 금매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조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좀 봐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죠? 네. 자, 마지막 5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거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문 닫고 취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중개사무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이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거래 완료 매물을 온라인에 게시하면 또 과태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시장 자체에 그 블로그나 유튜브에 매물 영상을 올렸다가 거래가 완료됐는데 삭제나 비공개를 하지 않고 거래 완료라고 표시만 해놓은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 과태료 통지서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태료예요? 네네. 그래서 난리 났습니다. 네. 아마 좀 열심히 중개업하신다는 분들은 다 맞으신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도 입주 가능에 대해서 즉시 입주라고 표시했던 부분을 초순, 중순, 하순으로 입주 가능일을 표시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라는 건데요. 자, 거래가 안 돼서 힘들어. 중개보수 인하돼서 힘들어. 자, 그다음에 거래 완료 매물 제때제때 삭제 안 했다고 과태료 나와서 힘들어.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월세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사무실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들을 하시나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로 개업하는 분보다 폐업이나 휴업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강남하고 대전만 예외적으로 창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9월부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분양대행사에 재취업하거나 또는
주택 거래가 안 되니까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의 틈새 상품으로 거래를 눈돌리는 공인중개사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드디어 예상했었던 삼재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사실 거래 계약갱신 청구권 나오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거든요. 자,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어떤 측면이세요? 뭐 거래라든지 뭐 중개하시는 분들이 취업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분양 대행 하시는 분들 분양 대행 하려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 또 계시니까 혹시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수장님이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거 있을까 싶어서요. 네. 전 별 관심 없는데. 그게 아니라 네.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게 항상 그렇거든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이거라도 해야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까지는 주택시장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때문에 주택의 거래가 꽁꽁 막혔고 그래서 먹고 살아왔던 업이 정책의 영향으로 되게 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의 영향으로 시장도 어디로 지금 가고 있어요? 주택 정책에 영향을 안 받는 분야로 투자도 흘러가고 있고 투자가 흘러가니까 그거에 따라 그쪽에 길이 많으니까 부동산 관련 업 하시는 분들도 가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그거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죠. 근데 저는 별로 관심 없는 게 뭐냐면 얘네가 주목을 받은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원인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시점이 오면 얘네 시장은 아예 찾는 사람도 없어질 정도로 또 안 좋아지거든요. 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올라운드 플레이어들이 있죠. 주택 투자도 잘하고 오피스텔 투자도 잘하고 지식산업센터 투자도 잘하고 해서 뭐 그런 걸 그때그때 빠르게 지금은 적정하게 팔 타이밍이야 털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하는 분들은 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닌 분들은 이 시장은 또 물 빠지고면 그다음부터는 수요자들이 다시 안 오기 때문에 왜? 지금 간 이유는 철저하게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되게 과하게 심한 상황이니까 간 거니까 지금과 같은 물이 들어오지는 또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정 시점 그렇죠, 이후에는. 맞아요. 그러면 구조대 기다리면서 있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게 좀 약간 표현이 잘못네.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라 전 기본적으로 조금 탈법, 불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식산업센터는 다 지금 거의 탈법, 불법,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들을 하는 거라, 실제로 내가 실제 사용할 당사자가 가서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건데,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쓸 거예요 라고 가서 산 다음에, 실제는 사업자만 내놓고, 뭐 사업장의 일부만 쓰는 것처럼 해놓고, 임대 놓거나. 그러니까 임대 상품 물건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임대 목적의 상품이 아닌 건데, 그런 식으로, 일종의 편법으로서 그렇게 가고 있는 자체도 좀 저는 납득하기 힘들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지금 핫한 오피스텔은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뭐 생활 숙박시설, 그러니까 규제에서 피해서 대출 가득 받을 수 있는 것들 좀 막 그렇게 단타 막 이런 것들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지금 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뭐 피가 붙고 먹을 수 있으니까 가서 당첨되면 팔고 뭐 잠깐 샀다가 피 더 올라가면 팔고 막 이런 어떤 단기 투기 수요들 이런 것들 좋아하는 분들은 가서 하는 거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 좋아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상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분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존버도 할 수 없다고 뭐 그런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런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편협하고 틀린 적도 많고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못 살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잘 아는 분야, 내가 잘 아는 범위만 거기서만 맨날 홈런 안 쳐도 돼요. 어쩌다 한번 홈런 치더라도 투자는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가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지 말라고 못하겠지만 꼭 안 간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뒤처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이 분위기가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3월까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전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피스텔 상품이나 지식산업센터가 정말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네. 반면에 분양 대행사가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가에 대한 거는 한 번쯤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배움의 시간, 그리고 또 충전하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좀 보냈으면 하고요.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되는 사업,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부동산,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도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중개업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왜 해볼만 하냐면 중개업은 지역을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좀 긴 호흡으로 보는 건데 이런 분양은 좀 그렇진 않거든. 조직 단위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분양 상담하시고 이런 분들은 사이트 들어가서 한 달 나가봤는데 계약 안 나온다고 하면 바로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좀 약간 호흡이 다른 어떤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손님을 후킹하는 이런 것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 중개업 하시다가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잘 풀린 케이스들도 좀 있어요. 그래요? 훨씬 더 맞아.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로컬에서 앉아서 손님을 받아서 하는 거 말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되게 잘 그러니까 다시 안 돌아와. 원래 중개업도 되게 잘하셨던 분인데 넘어간 다음에 그냥 그렇게 현장만 다니시는 형태로 해서 바뀌신 분도 있고 또 몰랐던 나의 재능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근데 대신 이제 이 1층의 중개업소는 있으면 광고하면 사람들이 또는 아파트 앞이라고 하면 가면서 물건이 나오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또 이쪽은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바닥에서 2층 부동산 성격을 지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손님을 끌어들일 거냐 이 마케팅 방식도 달라지고 또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 어려움도 되게 많고 그렇긴 한데 경험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 삼아 해볼 만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또 이 분양 쪽 일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제 특정 사업지에서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가는 일도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숙소를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셔서 분양이 될 때까지 보통 팀이 가서 그러니까 이 분양 조직이 어떤 식이냐면 분양 본부장을 뽑잖아요. 그럼 그 본부장이랑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유능한 팀장들을 이제 섭외를 해요. 그러니까 본부장이 팀장 누구 우리 좀 와서 해줘. 여기 잘 나올 거야, 어쩔 거야. 하면 팀장은 또 팀장 밑에 이 팀장님이랑 같이 일해본 팀원들이 있거든요. 실장님들. 네. 이제 이게 이 위로 갈수록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이제 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어떤 그런 구조인 거지. 그래서 어떤 사이트 가서 하자라고 하면 그 조직들, 그래서 경험해서 돈 벌어왔던 그 유닛들이 뭉쳐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좀 외진 곳에 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숙소 잡아놓고 생활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더라고요. 저 아는 분들도 그 몇몇 분들이 그 분양 쪽 일 하시거든요. 네. 공인중개 자격증 없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이거는 분양은 자격증 유무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중개업 하시다가 또 전향하셨는데 잘 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내년 3월까지는 배움의 시간, 충전의 시간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되는 거래 상황에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중개업이 이게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야. 좋을 때는 되게 좋은데 힘들 때는 힘들고 그 힘든 시간이 이런 정책적인 상황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너무 길게 가서 이게 편차가 너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한 걸로는 좀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중개업소도 정리가 좀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은 부분들은 정리가 될 필요성이 이번에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보셨죠? 뭐요? 이번에 프롭테크 관련해서 네네. 몇 가지 있었는데 잠깐만요. 프롭테크 관련된 부분은 자, 뭐가 있었냐면 관심사죠. 국토교통부 프롭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부동산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세부 방안 뭐 이래가지고 뭐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되게 의미 있었던 거는 아파트 단지 식별의 고유 정보를 부여하겠다. 이게 아파트 이름이 묘하게 다르고 해서 아파트를 특정하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마다 국토부에서 고유 정보를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번호는 그 아파트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딱딱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주민등록번호처럼 특정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하나 되게 의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서비스 산업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협의체를 개설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 공인중개사협회랑 뭐 직방이나 다방이나 이런 프로테크 회사들 있잖아요. 네. 협의회 정부가 껴가지고 협의회 만들어서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협의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거였잖아요. 물론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무슨 서비스가 공인중개사 협회 파일을 가져갈 것 같으면 이 새끼 나쁜 새끼예요. 골목에 들어와서 죽여요. 메기가 와서 다 잡아먹네요. 뭐 이제 거의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어디까지는 줄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안에서 니들 어디까지 안 올 거냐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면서 이제 법도 이제 바꿔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프롭테크 관련된 시장도 초미의 관심사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쭉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 또 소장님 약속도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막방? 네. 이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방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니까 뭐 특별한 이벤트를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거 말고 그냥 평상시대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네,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막방이니까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저희 별별수다 그동안 6년 함께 해주셨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감사의 말씀도 같이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많이 했네. 5년 했나? 4년은 넘은 것 같은데. 2017부터 했잖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017. 17, 18, 19, 17, 20, 18, 19, 20, 21. 5년 했어. 만 5년. 만 5년? 만 5년을 했어. 오, 대박. 17, 18, 19, 20, 21. 그럼 5년 동안 우리 맨날 이렇게 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봤죠. 그러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와.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막방으로, 네,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